자, 데이터베이스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어,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서 연산이 되는 데이터들은 메모리 상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 메모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행했었던 연산했었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프로그램으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건 뭔가 어떤 수치를 측정을 하거나, 그렇죠? 뭔가 정보를 가져온 이 값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한 걸 우리가 정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 그 미세먼지 농도의 어떤 기준치 혹은 한 달의 평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미세먼지가 이전 연도보다 더 농도가 짙어졌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미를 부여한 걸 우리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캠프 1박 2일 1박 2일 프로그램도 보시면 요즘에는 사실 조금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을 지정한 다음에 그 베이스 캠프까지 그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낙오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미션을 수행하고 A팀, B팀 나눠서 어떤 팀이 더 먼저 도착하냐, 뭐 이런 미션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적군과 아군이 지켜야 될 기지 혹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위치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야구에서 이것도 베이스라고 하나요? 맞아요? 야구 아시는 분? 이거 베이스예요? 야구 아시는 분,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게 베이스 맞아요? 야구가 영어로 뭐예요? 베이스볼이죠. 네. 이게 있어서 베이스볼인가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위치가 있는 거죠. 뭐 홈 1루, 2루, 3루, 4루인가요? 3루 홈인가요? 그렇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베이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지라고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이 측정된 수집된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기지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데이터는 측정 및 수집한 값, 그리고 베이스는 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된 기지,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저장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하여 저장한 실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세부 정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그리고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목적은 시스템 간에 특정 데이터들을 공유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데이터라면 그냥 파일로 저장해도 좋고, 단순하게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파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도 돼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이 공유하기 위하려면 하나의 데이터의 기지, 저장소를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복된 자료들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 중복된 자료도 있어도 좋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냥 파일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파일들을 공유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이 어떤 파일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같은 의미를 가진 파일들이 중복이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중복들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통합 데이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함이고, 특정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양치를 몇 분 동안 했는지, 오늘 머리를 몇 번을 감았는지,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다룰 필요는 없겠죠. 뭔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용자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사용자가 혹은 담당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파일을 직접 뭔가 여러 가지 경로로 전송을 해줘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자료다 그러면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응답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뭔가 계속적으로 추가, 수정, 삭제를 통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 사용자들 간에 동시에 공유할 수가 있겠고, 데이터는 사실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내용 그 자체로 해서 우리가 조회를 하고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 자체, 내용 자체를 참조한다라고 해서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뭐 교육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럼 그 교육관리 시스템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꼭 이 A라는 시스템에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하고도 연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제 프로그램 자체의 코드가 변경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된다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변경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우리가 그냥 파일 자체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건 결국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이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어떤 파일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읽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학사 관리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다 하면 그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온라인 강의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요. 근데 이때 이 안에서 이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이 강의를 어떤 학생이 수강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도 만약에 저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 학사 관리 데이터에도 학생 정보가 있고 온라인 강의 데이터에도 학생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 정보는 사실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공유하지 않고 중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거나 뭔가 학사 관리 프로그램 학생이 존재하는데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은 그 학생이 누락이 되거나, 그렇죠? 누락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프로그램들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공유하지 않는 좀 단점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함으로써 여러 시스템,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누락된 데이터를 역시 또 최소화시켜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파일 시스템과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자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그 중간에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 설치해 본 SQL 디벨로퍼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DB2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SQL 사용자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본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코드를 작업을 하거나 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웹사이트 화면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용자가 관점에 따라서 접근하게 되는 인터페이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개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 자바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그렇죠? 드라이버를 설치했었죠. JDBC에서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얘를 가지고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API,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결국은 이런 각각의 사용자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떤 구조로 정의할지 그 정의하는 공간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MS라고 하는 오라클, MySQL, 뭐 SQL 서버라고 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DBMS라고 부르고, 컴퓨터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에서 그 실제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저장된 저장 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의하는 데이터 사전 또는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부르는 요 영역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게시글 하나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 게시글에 대한 데이터는 저장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에 실제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이제 이 데이터 사전에서 정의를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용자부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합쳐진 이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각각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용자들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될 개발자, 그리고 SQL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만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겠습니다. DBA라고 부르고, 이 사용자들은 각각 이렇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는 곳, 데이터 사전. 요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조, 뭐 스키마, 테이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 정보가 이 메타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자체는 뭐 게시글 하나, 혹은 댓글,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갤러리 컨텐츠, 이런 것들은 저장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오라클, MySQL 이런 제품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세계에 있는 일단 어떤 업무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뭔가 인사 시스템 안에 뭐 채용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채용. 그러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요. 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그 안에 뭐 부서라는 대상, 여러 가지 대상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돼서 저장이 돼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계하는, 설명해주는 구조를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들을 어떤 구조로 정의해서 저장하느냐, 요거는 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층형, 네트워크형, 객체 지향형, 관계형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결론적으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 정보를 마치 표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 하나의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하고 연관을 지어서 데이터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게시글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얘랑 연관지어서 해당 게시글 아래에 뭐 댓글을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뭐 1대 다의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의 게시글에 여러 개의 댓글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상들이 관계를 맺고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행과 열을 갖는 표의 형태로 자료를 표현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데이터를 설명한 구조를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최근에 DBMS들, 오라클, MySQL 얘네들은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어떤 특정 대상들이 있죠. 게시글 혹은 댓글 이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를 우리가 엔터티 혹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모델상의 개념으로는 개체, 엔터티,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는 우리가 얘를 테이블 하나하나의 단위로 대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테이블 안에 각각의 이 해당 개체를 설명하는 특징의 정보들이 있죠. 뭐 게시글이면 글 번호, 제목, 작성자 이런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부르고 얘네들 사이에서 맺는 이 관계 있죠. 이 관계가 역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런 엔터티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해당 대상에는 또 세부적으로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요. 결국은 얘네들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응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 데이터 모델 안에서는 이 개념을 릴레이션 또는 엔터티라고 부르고 이 릴레이션 자체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해당 대상을 설명해주는 요 속성 있죠? 여러분들 어떤 표를 작성하면 항상 제일 상위에 얘가 학번 열, 이름 열 해서 작성을 하죠. 이런 각각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속성을 이렇게 불러요. 뭐 컬럼, 속성 또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다 같은 의미를 갖는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름들이 되겠고 이 한 줄 한 줄의 데이터 있죠. 각각이 갖는 한 줄 한 줄의 데이터는 행, 튜플 또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관계 데이터 모델의 단위에서는 요렇게 이 속성의 개수 있죠.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보통 차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의 개수 있어요. 개수가 지금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학생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 행의 수를 우리가 카디널러티라고 하는 용어로 다루게 됩니다. 또 이런 거예요. 이 각각의 속성들은 지정해 놓은 혹은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위에서만,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학과는 지정된 학과만, 이런 데이터 이 속성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런 요소들을 쭉 다 우리가 종합을 해서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릴레이션 안에 속성
튜플, 차수, 카디널러티, 도메인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갔을 때는 뭐 게시글 테이블, 댓글 테이블, 회원 정보 테이블, 이런 테이블에 대응이 되는 이론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릴레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튜플의 속성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릴레이션 안에서 요 해당 이름에 요 한 줄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뉴진스 그리고 뭐 김철수에서 이름을 두 개를 저장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요 하나의 속성 안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튜플의 속성은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또 튜플은 모두 다른 데이터로 유일한 값을 갖고 얘네들 사이에서의 순서는 따로 의미가 없겠어요. 속성도 의미가 없고 이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릴레이션을 이렇게 작성하긴 했지만 얘가 1번 속성이고 얘가 2번 속성이고 얘가 3번 속성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따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정의해 놓은 테이블을 어떤 컬럼을 어떤 속성을 조회하냐에 따라서 순서를 다르게 배치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 자체도 의미가 없고 또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이 한 줄 한 줄의 튜플 데이터들도 얘가 1번 데이터고 얘가 2번 데이터고 얘가 3번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 어떤 번호 속성을 부여를 해서 1, 2, 3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순서가 되겠고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 튜플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정렬을 해서 다르게 조회하면 어느 경우에는 얘가 마지막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경우엔 얘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튜플 간 그리고 속성 간에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속성은 분해되지 않는 원자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속성 안에 들어가는 값은 딱 한 개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뭐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이런 거죠. 뭐 여기에 사실 이름을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안에 들어간 어떤 요소들이 4개가 있다. 그렇죠? 여기 멤버가 4명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뭔가 쪼개지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요 안에 데이터를 그렇죠? 중복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더 이상 이 의미를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에서의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특징이 되겠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 얘를 우리가 이해해 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관계형 데이터를 다루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배우게 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여러 가지 구조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RDBMS, 우리가 배울 오라클 또는 MySQL 등등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를 우리가 SQL 직역을 하면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그대로 직역하면 구조화된 지리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기 위한 언어 SQL을 알고 그 안에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언어를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제어어, 또 트랜잭션 제어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의어 DDL이라고 부르는 건 이 SQL에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객체와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를 말하고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또 데이터 조작어 DML이라고 부르는 분류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돼요. 인서트는 추가, 셀렉트는 조회, 업데이트는 수정, 딜리트는 삭제가 됩니다. 또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하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언어로 이런 명령어가 있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 계정의 특정 사용자의 어떤 권한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하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작업들이 같이 연달아서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처리가 될 때 이 중에 하나의 처리라도 잘못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이루어질 때 만약에 1번이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처리를 다 진행을 안 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가 안 됐다. 그러면 첫 번째도 이루어지지 않게 동작하고 1번, 2번이 동작을 해도 마지막이 문제가 생기면 앞에도 다 무효화가 돼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가 돼야 의미가 있는 이 데이터 처리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언어를 우리가 TCL, 트랜잭션 제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요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 데이터 조작어, DML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면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데이터 정의어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생성, 수정, 삭제 또는 내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언어. 또 데이터 조작어에는 데이터를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하는 언어. 데이터 제어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하는 언어. 그리고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적용을 하는 언어와 그리고 그 변경사항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취소하는 언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논리적인 한 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 처리 기사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시험들을 보면 이 트랜잭션에 대한 이런 특징에 대한 설명도 많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처리해야 돼야 될 요 작업에서는 트랜잭션에서는 하나의 요 작업이 마치 원자처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간에 뭔가 완전히 수행되지 않으면
아예 전체가 다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트랜잭션 내의 모든 작업을 다 실행할 거면 다 실행하고 한 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실행이 안 되도록 하는 특징을 우리가 원자성이라고 부르고, 일관성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가 1000이라고 하는 데이터였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100을 누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처리 이후에 110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에 기존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추가로 뭔가 다른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유지돼서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일관성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 독립성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하나의 작업이 수행 중일 때 동시에 다른 작업이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영향을 받지 않고 해당 트랜잭션만 온전히 잘 수행되도록 독립적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요걸 이제 격리성 또는 독립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 하나가 처리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요청에서 작업을 지정하는 걸 이제 잠가 놓게 돼요. 얘가 이 해당 트랜잭션이 접근하고 있는 어떤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 트랜잭션 1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락을 걸게 돼요. 그러면 다른 트랜잭션이 동시에 병행 수행하려고 할 때 얘를 접근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에서만 지금 접근 가능하도록 락을 걸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해당 트랜잭션 1이 수행되고 있을 때 트랜잭션 2가 뭔가 접근을 해서 얘네들의 데이터가 동기화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트랜잭션은 다른 트랜잭션의 작업을 모르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영속성이라고 하는 특징의 개념은 뭐냐면 영구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100이라고 누적을 하면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110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 과정은 일관성의 특징을 갖는 거고, 이 1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10일에 조회해 봤을 때 또 뭐 20일에 조회해 봤을 때 또 다시 1100 그대로 영구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영속성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뭔가 처리했을 때 이 결과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일관된 상태가 일관성의 개념이 되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영속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ACID가 트랜잭션의 특징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